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 태풍, 이제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라고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요.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러 전쟁,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 또 하나가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었다고 할까 그럴 수 있는데 망각하고 있는 전쟁인데 바로 14년째 내전 중인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시리아인데 네네. 이렇게 내전 중인 그 원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네.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네. 얼핏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후변화하고 전쟁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사실 뭐 기후 변화가 어떻게 전쟁하고 연결될까? 그 연결고리, 메커니즘을 찾는데 좀 의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리아 상황을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농경이 시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승달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굉장히 그렇죠. 비옥한 땅이에요. 네네. 여기가. 비옥한 예, 예, 축구달지대. 그러니까 농경으로 여기가 사실은 번성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게 2007년부터 느닷없이 이제 기후 변화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존의 그 농산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농촌에 살고 있던 농부들이 대부분 도시로 다 이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이제 사회 불안이라든지 어떤 뭐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히 발생을 하겠죠. 그래도 도시에 가서 이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내전이라든지 어떤 사회 불안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보통 2007년부터 해가 2008년 동안에 세계의 어떤 식량 위기가 급격하게 닥칩니다. 네네. 그게 이제 그 시리아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갖다가 가한 거고요. 특히 유럽의 곡창, 유럽 빵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네네. 뭐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여기도 역시 그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밀 네네. 생산량이. 그러면서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어떤 밀 수출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이 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식량 부족은 그 반정부 시위를 부른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사회 불안을 불러가지고 반정부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내전으로 사실은 비화를 한 거고요. 이 내전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내전으로 한 56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난민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현재 유럽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난민 문제들의 어떤 근원은 결국은 기후 변화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실 쌀이 남아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배를 고른 사람이 있겠는가 실감되지가 않는데 결국 그 평론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기후 변화가 식량 부족을 초래했고 이 식량 부족이 전쟁까지 이루어졌다. 네, 그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기후 변화는 뭐 식량 어떤 위기를 갖다가 부채질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갖다가 더 낳겠죠. 네. 사실 우리가 온난화라는 걸 갖다가 별로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보통 우리가 산업화 이전 1850년에서 1900년대를 하는데 21세기의 그 평균 온도가 이때에 비해서 약 1도, 정확히 한 1.1도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뭐 1도 정도 상승한 게 뭐가 문제라고 보통 우리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온난화가 계속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갖다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재배지의 어떤 기후 변화는 이게 엄청난 그 환경 변화를 갖다가 만드는 거겠죠. 네네. 기존의 농산물을 갖다가 키울 수가 없을 테니까요. 가령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폭염의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거고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겠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IPCC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네. 지구 기온이 아까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14% 감소한다고 그래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종 중에 14%의 종이 멸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어떤 식량 안보 피해가 약 82조 원에 달할 거다. 이 아까 그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네네. 근데 뭐 1.5도 정도만 돼도 이게 사실은 지구 전체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데 네네. 이게 2도에서 만약에 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그 종의 한 50% 정도가 멸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뭐 생물 중에 50% 정도가 멸종을 하는데 네. 인간의 삶이라고 온전하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의 어떤 위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온이 올라가면 저도 살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멸종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 네네.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세계 4대 그 식량 작물이 쌀, 밀, 옥수수 그리고 감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런 작물들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뭐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쌀부터 보게 되면은 네네. 쌀의 어떤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들은 사실은 베트남, 태국, 뭐 인도 이런 쪽이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는 원래 비가 좀 많이 내리기는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비들이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폭염과 동반을 해서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해요. 야. 그래서 쌀 가격이 급등하니까 쌀에 관해서 일부 품목 같은 걸 갖다가 수출 금지를 시켰고요. 네네. 태국이라든지 베트남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쌀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쌀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쌀보다는 밀 소비량이 오히려 많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미국, 뭐 북미 이런 쪽에는 대부분 밀이 주곡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러시아에 의해서 제2의 수출국이 호주인데 이 호주 같은 경우는 또 폭염이 왔다라고 그래요. 가뭄하고. 네. 그러니까 밀 그 생산이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래 밀 수출량이 30% 가량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네네.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북아프리카까지 이쪽에 밀을 갖다가 소비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전쟁 중이니까 네. 사실은 밀 생산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 전쟁이 끝난다고 그래도 언제 이 농사가 재개될지 사실은 장담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초토화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다시 농산물이 생산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 정도가 걸릴 거라는 게 네. 대략적인 추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옥수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도 63년 만에 폭염과 가뭄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올해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전년보다 한 14%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단지 뭐 이런 주곡뿐만이 아니라 설탕,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미라고 그러면 야자유를 갖다가 보통 많이들 야자유는 많이 하는데 파미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똑같은 개념인데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식용유로는 별로 안 써요. 근데 이게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산업용으로요? 예, 라면, 과자. 아.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 프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부 다 파미예요. 네네. 이 자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 역시도 굉장히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근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밀값이 올랐고 네네. 그래서 빵값이 그렇게 오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먹고 싶은 거 식자재 같은 거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뭐 마트나 이렇게 가면 장바구니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원하는 거 구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같지 않다면서요. 그 훨씬 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쌀이든지 우리가 부족한 걸 갖다 수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뭐 개별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수준 자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약간 올라도 이걸 소비할 수가 있는데 네네. 가난한 국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뭐 밀을 갖다가 밀이 주곡인데 밀을 네네. 수입할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네. 또 설상 수입해가지고 판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국민들이 워낙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걸 갖다가 사서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 위기 피해는 사실은 가난한 국가일수록 더 심한 거고요. 아. 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주 치명타를 맞고 있는 건데 네네. 이들 국가가 굉장히 억울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 국가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까지 산업화가 그러네요.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개발도상국이니까 자기들은 탄소 배출도 안 했는데 네. 물가 그 식량 물가가 올라가지고 고통을 온전히 자기들이 받고 있는 거니까 그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갖다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미 사실은 기후 변화를 위해서 전 지구의 10% 인구가 사실은 뭐 영양실조다,
아니면 뭐 밥을 굶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10%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면 8억 명입니다. 8억 명. 8억 명. 8억 명이 맨날 어떻게 보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네네.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기후 변화로 인한 영양실조로 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게 말해서 사실은 영양실조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기아 상태에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얘기죠. 식량이 없어서. 그러면 예, 25만 명이 굶어 죽는다 그런 예,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식량 안보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평론가님 말씀대로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 식량 안보를 그 명분으로 해서 아예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많은 그 식량을 그 곡물을 그 생산한 나라들이 수출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농산물이 많이 나오긴 사실은 하지만 농산물을 갖다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산업화가 덜 된 국가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뭐 자기들이 이게 생산량이 많을 때는 그걸 당연히 수출하려고 하겠지만 네네. 생산량이 없을 때는 자기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떤 수출 통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하면 이제 금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이제 세계 곳곳에 분쟁, 전쟁 등이 이제 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농작물이 생산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사실은 수출 통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나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자원 무기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똑같이 식량 무기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분쟁들이 자아들고 국가 간의 어떤 경쟁들이 점점점 격화되다 보면은 네네. 야 우리 그 가령 이런 얘기죠. 우리 식량 많이 남아돌아도 국물 많이 남아돌아도 우리 너희들한테 식량 안 주고 네네. 너 식량 없지. 네네. 이게 무기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지금 식량 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최빈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 같은 나라들도 식량을 못 구해서 고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전망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특히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일수록 뭐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거고요. 사실 2023년만 하더라도 그 식량 그 수출의 빗장을 그 걸어 잠근 국가들이 27개국이에요. 네. 이게 품목으로 따지면 57개 품목입니다. 주요 곡물, 뭐 밀, 옥수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네네. 육류, 유제품, 하다못해 비료 이런 것까지 빗장을 걸어 잠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향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원 무기화의 개념으로 이 곡물을 무기함으로써 이런 경향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뭐 그 곡물 수출에 제한을 거는 나라들은 현재로서는 뭐 자기들 이제 어떤 생산량이 줄면서 그 수출 통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그게 그 그냥 그 무기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 변화가 있고 전쟁이 있으니까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식량 보호주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량 위기는 또 더 악순환에 빠져들고 이런 굉장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기후 변화가 사회 정치적인 파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는 게 2011년에 이집트에서 벌어진 거죠. 사실 그 이전에 북아프리카는 튀니지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식량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리아의 예처럼 이게 이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폭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이집트 시민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외친 그 용어들이 3개 있어요. 빵, 자유, 네네. 그다음에 인권을 외치면서 사실 정권 퇴진을 갖다가 굉장히 외치면서 그 북아프리카의 어떤 정정 불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번에 당선이 됐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이유도 사실은 어떤 물가 불안,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중동의 이란 같은 경우도 개혁사들이 다시 들어섰잖아요. 이쪽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거니까 여기가 물가가 높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식량, 그다음에 그 어떤 농산물 물가의 고공행진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물가 불안이 정치 불안, 더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까지 부른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유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래도 역시 빵이네요. 빵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게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식량 무기화가 되어 있고 식량 공급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식량 확보에 어떻게 잘 그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식량 안보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그러게 되면은 네네. 굉장히 미흡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미흡합니까? 우리가 그 식량 자급률이 1980년도만 해도 곡물 자급률이 50%를 넘었지만 지금은 네네. 20%고 20%. 우리가 필요한 그 곡물의 한 80%를 수입하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7위의 그 식량 수입국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식량 안보 지수라고 있어요. 네. 173가국 중에서 우리가 39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식량 어떤 안보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 준비를 해야 될 단계는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마트 가거나 뭐 그러면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런데 곡물 자급률이 20%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진짜 각국이 식량 무기화를 딱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그 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네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환경 파괴 없이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는 정보통신 기술이 반드시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미 농촌은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죠. 사실은 네네. 인구는 우리나라 그 특히 그 농촌 인구 자체는 완전히 고령화돼서 그러니까 노동력 투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 투입을 줄여야 되는 거고 비료 투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 투입, 물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이런 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어떤 정밀 농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시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네네. 또 바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어떤 농촌의 풍경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신품종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후 변화의 어떤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그다음에 온난화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니까 사실 그 신품종, 새로운 품종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게 되면 빨리 개발이 되고 그게 또 정착이 돼야 되겠죠. 농촌에 또 확장이 돼야 되고 그게 퍼져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데 사실은 무너진 어떤 식량 시스템 자체를 갖다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죠. 네네. 너무 많이 버려요. 사실은 이게 뭐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2년 기준은 세계 인구로 보면 한 8억 명 정도가 굶주리는 상황인데 네. 매월 10억 끼 정도의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 버려진다. 네.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생산량이 5분의 1 정도 된대요. 이게 금액으로 따르면 1조 달러 정도니까 엄청난 양이 1조 버려지는 달러요. 거죠. 네네.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음식물이 버려지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잖아요.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탄가스라는 걸 갖다가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을 이산화탄소의 80배 정도로 온도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글쎄요. 낭비를 줄이는 거. 네. 예, 먹는 걸 갖다가 먹고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버리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 반찬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먹을 만큼만 덜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높여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네네네. 들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겠다. 네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정부와 그다음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한 1.1도 높아졌는데 1.5도까지 0.4도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5년에서 7년 정도래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배출가스, 온실가스를 내뿜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2050년 정도 가면 2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평균 온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도가 넘어가면은 전 종의 54%가 멸종한다는 네.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온난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다가 철저하게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네네. 그게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럼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이상 기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갖다가 피부로 사실은 느낀다라고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냐. 저도 하긴 피부로 네, 느꼈습니다. 폭염이 예년에 2배, 네네. 그다음에 열대야가 3배. 네. 이게 역대 기준으로 보면 3위 1위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웠냐를 갖다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네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전체 1년 강수량이 50% 정도랍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80%가 80%. 그것도 네. 좁은 지역에 굉장히 밀집해서 굵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거예요. 네네. 가령 100년 만에 강수량이 한 곳에 쏟아지고 전북 군산의 어청도 같은 경우는 200년 만에 한 번 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 더웠죠. 11월 27일 날 폭설이 왔잖아요. 이게 첫눈이면 약간 흩날리는 정도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네. 이건 완전히 폭설이 내려보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117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오랫동안 왔어요. 예. 네네. 그리고 한강 오는 걸 갖다가 요즘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한강이 꽝꽝 얼어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는데 네네. 2000년 이후에는 한강이 딱 3번 얼었대요. 아. 2006년, 2019년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온난화도 사실은 우리가 무시 못할 수준에 이미 와 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후는 단순히 날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식량까지 이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